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개혁 방안은 크게 임금 피크제 도입과 고용 유연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계층별, 세대별 갈등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임금 피크제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관해 말씀 나눠볼 텐데요. 열띤 토론이 예상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오늘 토론자들을 소개합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간사시죠. 이완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입니다. 예. 다음은 노동계를 대표해서 남정수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영계를 대변하기 위해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을 대변하기 위해 한호승 우리집 협동조합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 반갑습니다. 먼저 패널들의 기본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 과연 청년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의원님께서 먼저 제가 말씀해 임금 주시겠습니다. 피크 이전에 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구 다녀가셨습니다. 노동개혁을 우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좀 협력을 하자는 호소를 드렸습니다. 이 노동개혁은 지금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청년 일자리 만들자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특히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격차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끝으로 이제 우리가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이제 높이는 등 사회 안전망을 늘려주는 게 우리 세 가지 목표인데, 오늘 이 임금 피크제만 해도 제가 정년 60세법을 대표 발의해가지고 13년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때도 정년을 늘리면 청년 고용이 준다, 이런 토론을 엄청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50대 후반의 중년들의 소득을 늘려주고 청년 고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그때 확신하에 이 법이 통과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남 실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가요? 예, 임금 피크제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뭐 우리 대통령 이하 경제부총리, 뭐 집권여당 대표 하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가 원래 처음 제기된 이 정책이었는데,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뭐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상당히 좀 저는 변질되었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뭐 속담에 연못구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나무에 올라서 고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청년 일자리 대책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이 경제 정책의 실패에서 나온 것이고 97년 IMF 이후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이것을 중장년 노동자들의 월급을 깎아서 청년 일자리 만든다는 논리 자체는 말 그대로 그 연못구어, 엉뚱한 곳에 답을 찾는 어리석은 저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경영계에서는 뭐 노동계와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볼 것 같은데요. 네, 네.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은 이제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또 유휴 노동력에 대한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 또 승진 적체에 따른 근로자 사기 제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이제 신규 채용이 감소되고 청년 고용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더 심각하게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고 있습니다. 앞에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금 피크제만으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 만능의 키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상당히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저성장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임금 피크제 하나만으로 청년 고용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한 동시에 그 여력으로 신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입된다면은 이 경쟁이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청년 대표로 나오는 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여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자료 같은 것들 찾아봤었는데, 대표적인 게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나왔던 2009년도 자료 중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 방안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앞으로 2018년도까지 그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파장이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걸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이 안 되면 그게 불가능하다면 임금 피크제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내걸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임금 피크제를 이런 조건을 내걸었더니 임금 피크제를 그 청년 고용이라는 문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미 정년 보장은 되었어요. 그래서 정년 보장은 이미 근로자의 노동자의 그런 권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청년 고용이랑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좀 과도한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더불어 지난 정권 때, MB 정권 때는 이게 청년 고용이 안 되는 이유가 대졸 초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은 중장층의 그런 임금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예전에는 신입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청년층 임금 깎아서, 이번에는 노령층 임금 깎아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건 지난 정권에서도 이렇게 증명된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이렇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분께서 각각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원인과 진단에서 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발 제가 남 네, 보충 질의 말씀을 네, 듣고 이해가 제가 조금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네. 실장님 말씀은 정년 연장 임금 피크가 청년 고용의 핵심, 요것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다. 지금 청년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대학 졸업한 사람이 100만이 놀고 있다. 이분들을 고용하는 것은 그중에 임금 피크제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 청년 고용만이 이렇게 반드시 100% 연결되는 거 분명히 아니다. 제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청년 고용 우리 아들, 딸, 일자리 희망을 주려면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5대 과제가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해서 기존의 인건비를 기업에서 여력을 확보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해 줘야만이 또 일자리가 생긴다. 그 다음 또 근로시간을 우리가 장시간 근로하고 있는 것을 근로시간 단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중소 정규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를 해야만이 우리 어떻든 일자리가 또 늘어날 수 있다. 그 다음 사회 안전망.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상생의 세대 간이든 우리 기업 간이든 상생의 고용 생태계가 형성이 된다. 이것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예. 전반적으로 쟁점을 다 토론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데 일단 이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추후 토론주에서 하기로 하고 우리 금방 한 이사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거 사실 이 정부의 입장은 청년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했었어요.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했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으로 청년들이 가라 일자리를 찾으러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시각각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바뀌어 오다가 이번에 임금 피크제, 그러니까 중장년 노동자 임금을 깎는 문제를 딱 잡아서 이것이 청년 일자리 해법 중에 중요한 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청년 일자리가 목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어떤 명분들을 계속 이 시기별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잠깐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1차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는 사실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대 간 상생 고용, 원하청 상생 협력 지원, 그다음에 정규 비정규직 상생 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이런 논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임금 피크제와 청년 고용을 이렇게 너무 좀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분석들을 조금 더 잠깐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사자인 우리 청년 대표로 나오신 한 이사장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정년 보장이 법으로 되었다. 그런데 왜 임금을 깎아서 굳이 기존에 기득권을 있는 근로자들 임금 깎아가면서 그걸로 청년 고용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정년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정년 보장이 되어 있는 이 관계 법에서도 당연히 임금 피크제 등을 포함해서 임금 체계 개편을 해야 된다는 노력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차지하고라도 자 임금 피크제를 하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건축 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 연금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계인 60세까지 임금을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은 기업 임금 부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 임금 피크제를 한다 손 치더라도 7, 80%의 임금을 기업이 3, 4년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업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임금 피크제를 하지 않고 정년보장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은 기업의 임금 부담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기업 부담에 따라서 전체 고용 수요는 더 감소할 겁니다. 그럼 감소하게 되면은 고용 수요 감소를 하게 되면 어느 층이 가장 타격을 받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법제의 고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을 해고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이죠. 그리고 고용 수요가 줄어들면은 신규 채용 고용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바로 청년 고용에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청년 고용 문제가 미래의 우리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직면한다. 우리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좀 네. 드리면, 알겠습니다.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자료를 좀 보고 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나왔던 그 자료에서도 어떻게 나오냐면, 은퇴 연령이 많아지면 경제적인 타격을 제일 많이 받는 게 기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 그 직장, 약간 직장의 규모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직장의 규모, 그런 것들이 직장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당연히 누가 있으면 누가 고용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그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매년 국가에서도 몇만 개씩 그 직장 일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방금 나오셨던 말씀하셨던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2015년 7월 달에 내놓은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청년 고용 제약 요인 인식 비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업이랑 학계랑 청년 구직자, 근로자 이 네 군데에서 뭐가 제일 청년 고용에 제일 문제가 되느냐, 이걸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연공서열형 임금, 인사임금 체계, 이거는 모두가 8위, 9위거든요. 총 10위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게, 기업이 제일 높게 지적했는 게 청년 눈높이였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B 정권 때 그 청년 눈높이가 높다. 그래서 소임 낮추자라고 했는데도 그건 실패했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 추상적인 논의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는 임금 피크제가 시행이 되면 18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시청자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임금 피크제가 확대되면 과연 이제 청년 고용 확대로 이어진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의원님. 네. 정부 발표라든지 경영계 발표는 정부는 한 13만 개로 네. 추정하고 경영계는 한 18만 개로 이렇게 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정년 60세가 아닌 57세에서 8세로 늘린 LG 화학을 예를 들어 본다면은요, 우리가 기존의 퇴직자들이 이제 한 900명 나왔는데 1년 연장하니까 1,600명의 고용이 안정됐습니다. 이제 한 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도 신규 청년 채용은 1,400명이 이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여러 군데서 지금 보이고 있고, 특히 우리 고용부 조사에 의하면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안 한 사업장보다 훨씬 청년 채용이 늘었다고 하는 실증 자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년이 3, 4년 느는 사람이 임금 피크를 해도 임금비가 느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신규 채용 또 임금비 늘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이 정년 연장은 우리 임금비를 부담을 엄청 주기 때문에 임금을 낮춰줘야만이 그 여력이 생겨서 청년 고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예. 네. 남 실장님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실 것 같은데요. 뭐 사실관계 네. 한 두 가지만 짚고요. 그 2015년인데 뭐 최근에 이렇게 뭐 고임금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뭐 새삼스럽게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뭐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은 IMF 이후로 벌써 97년이면 18년째입니다. 지금 웬만한 대기업들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자리를 대부분 비정규직들로 채워져 왔습니다. 대기업들이 채용을. 뭐 그동안 쭉 잘 채용해 오다가 연공급 임금 체계로 인해서 고임금이 되어서 최근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뭐 대란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스스로 그 재벌 대기업 경제 이 체제 자체가 만들어낸 일자리 문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LG화학 사례는 완전히 사실과 다르고요. LG화학은
또 구체적으로 예, 말씀해 주시죠. 민주노총의 소속 사업장인데요.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었으나 그와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나 신규 채용이 늘어난 게 아니고 설비를 정설을 했습니다. 애초에 계획되어 있는 그 설비 정설에 따른 인력 채용이에요. 이것을 고용노동부 장관 포함해서 이걸 부풀리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무슨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무슨 신규 채용 1,600명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뭐 실제 사실관계를 좀 잘못 전달하신 거라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총은 임금 피크제로 뭐 18만 개 일자리 창출 한 3, 4년간 이런 뭐 통계를 내놨고, 뭐 한국경제연구원은 실제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한 107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기업에 대한민국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경우에 약 26조 원의 재원이 마련돼서 31만 명을 채용할 수 있다. 뭐 한국경제연구원에 이런 자료를 인용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 이건 뭐 이 정부기관 아닙니까? 이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통계는 이제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장에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5년, 6년입니다. 입사해가지고 정년까지 가는 인원이 10명 중에 3명이 안 돼요.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전체가 정년을 간다는 전제하에 통계를 낼 수 있냐는 게 첫 번째고, 심지어 비정규직들 근속 기간은 2년, 3년인데 이 비정규직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마저도 60세 정년까지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발표는 대단히 과장되고 부풀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예, 실제 잠깐만요. 일단 간략하게 예, 정리. 실제 그 SBS, CNBC 뉴스에 이렇게 나왔죠. 예. 지금 정부 발표에 31만 37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경심 주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여기에서는 실제 이러한 인원이 아니라 11만 4천 명에 불과하다. 근데 국책기관입니다. 이게 민간 기관도 아니고. 그런데 왜 발표 안 하냐? 이 국책기관이라 이 네. 정부 발표가 과장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발표를 안 했다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임금 피크제 고용 효과와 관련해서도 5년간인데요. 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6조 원에 31만 명인데, 이 국책연구기관의 이 연구에 의하면 실제 인건비 절감액은 7,020억 원에 불과하고, 신규 채용 창출 가능한 그 인원은 8,50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계를 일부러 제가 보기에는 부풀리거나 이 과장해서 발표하는 것은 정말로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영계에서 보는 시각도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정 국장님. 네, 뭐 앞에서 여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 경총에서 추정한 자료를 보면은 임금 피크제 정인 의무화에 따라서 한 5년간 말씀하신 한 대로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약 한 115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아까 말씀하신 물론 현실적으로 전부 다 임금 피크제로 갈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간다고 추정하면은 이러한 임금비 이 비용을 가지고 약 4년 정도에 걸쳐서 18만 2천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좀 상세히 좀 말씀 좀 드리면은, LG화학 얘기. 아니, LG화학 얘기입니다. 이 고용 창출 효과 네, 관련해서. 고용 창출 효과요. 네,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피크제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를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고용보험 상실자 수를 기준해서 보면은 이 퇴직자 비율이 임금 피크제 도입 기업은 16.1%, 임금 피크제 미도입 기업이 39.1%로 해서 도입 기업이 훨씬 적죠. 그리고 퇴직자 중에서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도 임금 피크제 도입이 18.3%, 임금 피크제 미도입 기업이 23.1%를 해서 그쪽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이렇게 해서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성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실질적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임금 피크제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도 나타나서, 고용 창출 효과를 보면은 임금 피크제 도입 기업에서 신규 채용이 퇴직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나타나고 있고, 또 임금 피크제 미도입 기업에서는 오히려 신규 채용보다 퇴직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 중에 특히 신규 채용자 중에서 30세 미만의 청년 고용 비율을 보면은 임금 피크제 도입 기업에서 56%고
임금 피크제 미도에 비해서는 43.8%, 뭐 이 정도 나오니까 고용 창출 효과, 특히 청년 고용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타났고, 제가 한 개 앞에 말씀한 거 잠깐만, 이런 수치는 뭐 여러 구직기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뭐 다 믿을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간접적인 걸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연령 근속에 따른 연공급제 비율이 70% 넘습니다. 72% 이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20년 내지 30년 장기 근속자의 그 신입사원과의 임금 격차를 보면은 저희 나라가 지금 현재 한 3.1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한 1.1에서 1.9배 정도, 일본에서 2.4배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연공급에 따른 임금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연공급 임금 체제를 했을 때에 50세 장년제 근로자들의 임금과 생산성과 인과관계를 보면은 이 30대 이하, 34세 이하에는 임금과 생산성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50세 이상 가면은 임금이 3.02에 대해서 생산성은 0.6 정도밖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연공급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우리 기업이 이러한 취약한 생산성 구조로 가지고는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임금 피크제 외에 근로시간 단축문이라든지 노동의 유연성 문제라든지 임금체계 개편 문제, 이런 것들 전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성장이 현재 고도의 성장 과거와 같이 8%, 9% 성장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이제 기껏해야 3% 성장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분명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컨센서스 형성하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경제 동력을 가져가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남 실장님, 아니, 남 실장님 말씀을 제가 먼저 좀 해야 될것 말씀하겠습니다. 그 의원님 답변 저는 공감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해요. 네. 남 실장님 말씀 중에 이제 대기업들이 제대로 정규직 채용하지 아니하고 비정규직 채용 정말 잘 지적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정부도 그런 관행을 지금 재개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선진하라 하는 것은 노동자 그리고 노조에서만 양보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개는 일자리를 내놔라, 이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룹별로 지금 뭐 몇만 개, 몇십만 개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속 이제 하나로 추려보려고 그럽니다. 추려보는데 지금 청년이 노동시장에 한 해에 몇만 명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지금 대졸자들이 2년 이상 대졸자들 50만 명 나옵니다. 고졸이 30만 졸업자 중에 지금 10만 명이 바로 노동시장 정도 나온다. 그러면 한 60만 정도가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는데, 이게 지금 기업의 절대적인 일자리 숫자가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반드시 청년 일자리를 재개에서도 반드시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반드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뭐 공통 분모이 있는데 남 네, 시장님께서 그렇습니다. 예. 뭐 절대적으로 부족한 일자리를 뭐 동감하고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데 임금 피크제로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는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어쨌든 그 재벌들이 뭐 정부의 요구에 하답을 해가지고 뭐 현대자동차, 뭐 SK, LG, 롯데 뭐 쭉 그 일자리 그 창출 계획을 발표했는데,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이미 다 나왔죠. 한 10만 개 이상이 다 비정규직 인턴, 교육, 훈련, 그 협력업체, 알선, 이런 일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문짝만하게 저희가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해놓은 실알맹이는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고, 뭐 이런 현실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 정 사무국장이 말씀하셨던 연공급 체계에 의한 인건비 부담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갈짓자 정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연공급 제도는 사실 그동안 사용자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의 독특한 임금 체계입니다. 숙련 노동자들을 원하고 있었고, 정년까지 이 장기 건속을, 이 유인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공급을 사실은 이제 도입이 됐던 과정이 있었고요.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노인 빈곤입니다.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이 전혀 없는 이 유럽과 미국 어느 나라와 비교해봐도 이런 사회에서 연공급 체계가 그나마 그것을 이제 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저는 유지해왔다고 보는데, 이것마저도 이제는 타파해야 될 어떤 제도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이건 극단적인 저는 이 저임금 빈곤의 사회로 저는 내모는 방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곧 잠깐만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연공급 체계가 구조되는 걸 기업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아이러니하다 이 생각이 들고 뭐 다소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저희 경총회를 비롯해서 재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직무급 또 성과에 따른 임금이 있는 데는 직무급 성과급제의 도입을 늘 주장을 해왔고 그것이 바로 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의 대가에 대해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그걸 보면은 당연히 직무 값어치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되는 임금이 지급돼야 되고 또 성과가 나오면 그 성과에 대해서 배분되는 임금으로 가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죠. 뭐 서구 사회는 다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는 과거 산업 사회 좀 좁고 또 사실 일본과의 관계 등으로 해서 그렇게 관원적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와 있는 상태고 너무 지금 시기가 늦어서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사실은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뭐 30년 전부터 직무급 성과급 제도를 꾸준히 요구를 했죠.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도저히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이면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노동조합에서 오해를 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자, 직무급, 특히 성과급제를 도입하면은 그 평가를 누가 하느냐? 기업이 한다. 그러면은 노동조합에서 뭐 이야기하시지 뭐 밑빈 사람 찍어낼 거 아니냐? 이런 기후를 너무 강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질보다는 지역적 문제에 무슨 좀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힘들어졌다. 이렇게 사실 뭐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단절돼 있고 중첩돼 있어서 좀 그 끝이 없는 논쟁이 될 것 같고요.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금과 생산성 문제 굉장히 좀 미묘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임금 피크제 논의를 보면 55세를 정점으로 해서 아까 정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죠. 고령자의 생산성이 이제 떨어진다는 걸 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지금 진입하면서 이걸 좀 절대화하는 것들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약간 들고요. 이왕 임금 피크제를 한다면은 직무급제도 말씀하시니까 연령에 의한 이 좀 단순한 임금 피크제보다 차라리 뭐 소득이나 다른 그 기준들이 좀 다양하게 동원이 돼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연령을 하니까 이 고령자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 증가하는 노동력의 어떤 그 연령들을 감안해 보면 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좀 일부 들어서 좀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 지금 그 임금 피크제가 꼭 지금 현재 임금 피크제가 문제되는 것은 정년 연장을 이제 법을 의무화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또 고령자 아니더라도 평가 그 근로자들의 능력을 평가해서 가져가는 그 인사 정책들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직무급, 성과급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평가를 해서 공정하게 또 직무급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지금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인데 비정규직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비정규직 그 일이 나빠서가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너무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로자들도 그러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환경에 따라서. 기업도 그런 사람들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일자리인데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보다는 필요한 일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격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무급이 도입되면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직무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격차를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의 그 속인적 요소에 대한 차이는 한 20% 정도 난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차이 또는 비정규직을 쓰면 일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데서 오히려 기업에서 임금 더 높여주고 그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제도를 고려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답변. 사실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건 사실 대부분 이제 법을 위반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기간제 1년을 고용할 수 있고 뭐 그 당사자 합의 시 플러스 1년, 그래서 2년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통계를 보면 기간제 비정규직들의 예를 들어서 근무 기간이 뭐 3년 가까이가 됩니다. 이 다 법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상시 지속적,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정규직으로 채용돼야 되는 일자리, 이곳에 어마어마한 비정규직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 또 이제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는 파견 노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지금 뭐 웬만한 이 성수공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중소사업장 공단에 가면 다 비정규직입니다. 라인에. 이런 현실에서 이 비정규직은 대부분 또 초임 시급이 최저임금입니다. 정확하게. 연공급제 말씀하셨지만 매년 올라가는 호봉은 5원, 10원, 20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정년퇴직 때 받는 임금이요.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대기업들이 고임금 때문에 이게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신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사업장도 똑같이 비정규직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지금 오히려 이 진단이 좀 다르게 지금 보고 계시고 답을 엉뚱한 데 찾고 있다는 말씀드린 거고. 예, 예, 일단은 그 객관적인 통계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해법을 다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다 알려진 얘기긴 한데요. 그 OECD 고용보호 지수를 보면 그 지금 2013년 기준 정규직 해고 제한이 OECD 34개국 중에 이제 한국 22위고요. 오히려 최근에 이제 하르츠 개혁으로 잘 알려진 독일 같은 경우 비정규직을 남발한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정규직 보호는 또 1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2014년 그 14년 동안 그 통계를 보면 경제 성장률 4.4% 정도 이제 평균 성장률을 이루었는데 실질 임금 인상률은 한 1.4에서 2.6% 정도에 갔고요. 아까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임금 피크제가 모든 노동 개혁 안에 뭐 핵심 그 자체는 아니고 이제 결국은 그 근로자의 어떤 그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지금 주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를 같이 고려해야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들을 좀 들어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고용 지수, 뭐 고용 안정 지수 이런 OECD 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냐 이렇게 물으면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유롭지 않는 나라다. 그렇죠? 미국처럼 기업인들은 미국처럼 자유롭게 해고하고 자유롭게 채용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고용이 늘어난다. 이런 논리를 전개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확실하게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해고라는 말도 나오고 이제 정리해고 이런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리 최저임금으로 신규 채용한다는 우리 남 실장 말씀했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연공급제 하니까 지금 50대 후반에 임금하고 지금 신규 채용하고 3배 이상 넘는다고 아까 정장 말씀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임금 피크 도입하면서 일본도 많이 직무성과급제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 동시에 좀 추진을 해야만이 노동시장이 선진화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용에 대한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고용보험 통계를 쭉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우리나라가 한 해에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노동자들의 숫자가 근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뭐 기업의 사정이겠죠. 주되게는 이러한 사정으로 뭐 구조조정을 했다거나 뭐 해고를 당했다라거나 등등의 사유로 이직되는 숫자가 100만 명입니다. 뭐 알다시피 비정규직 숫자는 이미 900만 명 전체 이렇게 좀 가고 있고 아까 이제 사회자분이 정부 통계는 이제 600만 명이고 저희가 사실 거기에 노동계 빠져 있는 통계는 이제 800만 명. 인원들을 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거 어쨌든 고용 보호 지수가 22라고 하니 통계까지도 명확히 나와 있는데 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 또한 이제 통계를 오역을 하시는 거고 사실을 왜곡하는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 OECD나 IMF 연구 결과가 일관된 경향입니다. 오히려 장기 근속 그 고연령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고용이 더 늘어나는 경향적 추세가 일관된 연구 발표 결과라고 이미 그 주간 동아에도 이미 발표가 됐고 확인이 됐고 언론 보도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만 유독 그 어떤 이런 세계적인 이 통계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고 특히 저는 고용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함께 만들어내야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유연함과 안전함이 어떻게 저는 이게 결합될 수 있는, 유연하다고 하는 것은 해고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고용을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해고를 자유롭게 해서 고용을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저는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잠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제 유연성과 경직성은 그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유연성은 이제 효율성을 의미하고 노동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고용과 그 임금의 유연화를 이제 의미할 수도 있죠. 거꾸로 경직성은 기업 입장에서 이제 비효율성을 얘기도 하고 또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고용 안정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사실은 이제 어느 극단으로 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정식 국장님. 제가 잠깐 우리 남 지부장 말씀하신 내용에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이직자 비자발적 실업자가 100만 명이다. 이 100만 명이라는 게 곧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를 보면은 전부 기업이 강제로 뭐 쫓아내는 사람 숫자다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한다. 그럼 오직 어려우면 기껏 잘 가르쳐서 숙련시키라는 걸 내보내겠습니까? 기업이 경영이 안 되면은 기업은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들 그 자본과 시설 장비를 갖추어서 근로자를 고용해서 잘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기업 투자, 재투자, 또 투자대에 대한 배당, 시설 장비, 또 연구 개발비, 그다음에 임금 이렇게 쭉 여러 분야에서 나눠주게 되는데 오직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해고의 문제도 지금 우리 지금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해요. 정당한 사유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늘상 어떤 게 정당한 사유라는 게 다툼의 시비가 되고 또 이게 결국 와서 어디 가냐 사법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재판부마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이다 보니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고 네. 있고 그래서 네. 이런 말씀에 잠깐 이 의원님 공감하는 말씀 또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아까 뭐 외국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중장년층의 소득이 계속 현재 또는 이상 계속 늘어가면 청년 고용도 오히려 잘 된다. 이 말씀 아까 하셨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내수가 뒷받침돼야 되고 뭐 수출로도 하는데 이런 거죠. 기업에서 인건비 여력만 된다면은요. 지금 우리 정년 60세 법에 의해도 임금 피크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는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회사는 여력이 있어가지고 뭐 5%도 안 깎겠다, 뭐 안 깎고도 가겠다 노사 합의를 하면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기업이 그런 여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임금 안 낮추고 또 청년 고용은 청년 고용대로 해야 된다는 이 딜레마를 해소를 해야 된다. 제가 우리 3년 전에 이 TBC 이 자리에서 정년 60세법 만드는데 청년 고용 어떻게 될 거냐 토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때도 민주노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당시에는 우리 50대 후반의 소득 보장, 중간에 사오정, 50 초반에 회사에서 잘리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년 60세법 가야 된다. 절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됐을 때 청년 고용이 줄어들지는 않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임금 조정을 하는 임금 피크가 의무와 동시에 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좀 짧게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완 의원님 그 기업 걱정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통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언론에 나와 있지만 재벌 100대 기업 지금 사내유보금이 809조로 정확히 확인되었고 그중에 213조가 현금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기업의 비상금이라고 그랬어요. 기업의 비상금으로 213조 원 현금성, 809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이것이 임금 피크제를 해야 된다. 제가 이 청년들, 뭐 국민들 다수가 이러한 이 현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제가 자, 그 사내유보금과 재벌기업부터 얘기 나가면 오늘 좀 주제를 너무 벗어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요. 자, 일단은 오늘 그 임금 피크제와 청년 고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관한 분석은 조금 여기서 멈추고요. 사내유보 문제 이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상당히 30초만 오해가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현금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223조 뭐라 할 때 저희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한 173조 지금 현금 자산이 지금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보금이라는 사내유보금이라는 것은
현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회계 네, 개정상의 네. 문제일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예. 현금이 자산의 시설에 투자돼가 있는 것들도 전부 합쳐서 유보금이 되고, 그다음에 기존 그동안에 쭉 투자해왔던 네. 시설들 여러 가지가 누적된 개념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뭐 오해를 서로 풀으셔야 분리가 될것 된 같습니다.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제 과거에 대한 원인 분석들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은 이게 이제 과연 실현 가능성인가 한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부는 임금 피크제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정부가 한 쌍당,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대상자 플러스 이제 청년 신규 채용자 이렇게 이제 한 쌍당 최대 연 1,0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임금 피크제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노동계획 문제 여러 가지 정부 종합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임금 피크제를 한다고 해서 뭐 청년 고용 문제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현재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청년 고용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뭐 고육지책이라 할까 뭐 그런 정도로 해서 좀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들은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지역 같은 중소 영세 기업에게는 이 기업의 지원 제도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이미 정년은 고정 연장이 돼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임금 피크제를 하더라도 70~80%의 임금을 3~4년간 더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중소기업한테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만약 이거를 할 시행하지 필요가 않았을 때 강제성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네. 정년장을 그 강제성을 네.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원을 했을 때 이제 예. 만약에 이게 이제 그런 효과를 내지 못했을 때. 아니, 그거는 제도를 사회자님이 잘못 이해, 제가 설명할게요. 피크제를 해야지만 주도.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건 네네.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이거 상생고용 네, 지원금은 맞습니다. 제 말씀이 이런 겁니다. 예.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처럼 예. 특정 시간만 효과를 보고 예. 이후에 장기 고용 지속성이 없을 때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거는 네. 시행도 안 해보고 우리가 뭐 왈가왈부하는 네, 그러면은 그런 문제. 아니, 이 대책은 단기 고용 절벽 대응이라고 단기란 말을 붙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장기를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이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 대놓고 그냥 단기 고용 절벽 대응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서 했어요. 아니 뭐 그거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정부 제도니까 제가 간략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고 이제. 자, 아까 말씀한 대로 자율적으로 임금을 낮춰서 인건비를 네. 확보하자는 게 앞서 우리 논의된 거고, 두 번째 이제 정부 지원금은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1,080만 강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을 경우 그 정부 상생고용 지원금도 기업 인건비에 보태가지고 청년 채용을 더 늘려달라. 네, 이런 무슨 취지로 말씀인지 해석을 충분히 해야 이해합니다. 됩니다. 제가 그래서 네, 이제 네, 아까 네. 말씀드렸던 거는 기존에 이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 제도 전 정부부터 쭉 있어 왔는데 사실 이제 효과가 굉장히 미미했다는 데서 이제 그 조금 더 규제적인 어떤 대안이 있는가를 여쭤봤던 것들이 일단 남 시장님 말씀 듣고 다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임금 피크제 관련한 지원 제도는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 추가로 이제 지금 또 보완해서 정책을 좀 발표하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뭐 3년간 뭐 한시를 운영한다는 거고, 지금 잡혀 있는 예산 계획은 3년간 3만 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신규 고용, 청년 고용 일자리, 청년 일자리 3만 명을 위해서 뭐 이런 제도는 저는 뭐 이게 보여주기식 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무슨 정부가 이게 지원해 주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원이 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금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고용보험기금은 알다시피 우리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렇게 이 지금 재원을 마련한 그 기금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의 성격 자체가 기존에 이제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을 위한 사업에 투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임금 월급을 깎는 데 대한 어떤 지원금을 쓴다. 그리고 그 생색은 정부가 낸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 방안이 없습니다. 뭐 자꾸 이제 시행도 안 해보고 한다 말씀하시는데, 3년 그렇게 하고 이후에 뭐 해고되거나 나가거나 했을 때 이 지원금은 그냥 공중에 뜨는 돈이 된다는 거죠. 제가 청년들하고 쭉 대화를 해보면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돈을 흩게 쓰지 말고 오히려 다수의 청년들이 원하고 있는 게 구직수당 같은 겁니다. 지금 이 고용보험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는 많은 청년들이 구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게 컵밥 먹으면서 예를 들면 생활을 한다, 뭐 원룸 생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구직수당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는 정부 재원으로 저는 오히려 풀어서 청년들에게 뭔가
이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 안전망들을 줄 수 있는 이런 데 저는 오히려 재원이 투여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강제방해라는 표현은 제가 좀 완화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기관을 이제 선도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효과가 이제 민간으로 이제 확장될 거다라고 보는. 뭐 공공기관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일종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봐야 100%하면 한 4, 5천 명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민간 기업으로 확장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제 기업이 말씀대로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이걸 받아서 이제 적극 추진할 수 있을지 약간 좀 의문시 되거든요. 저는 특히 우리 대구 경북에 있는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 대부분 지방 대학 나온 또 학생들이 많을 테고 또 이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인데 그러나 우리 개별 청년들로 보면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귀한 아들, 딸입니다. 하나 낳아 잘 기르자라는 그런 세대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토론이 너무 이 쟁점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청년, 특히 대구 경북의 이 청년들을 고용을 한 명이라도 기업이 한 5명이라도 일자리를 만드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정말 우리가 소득이 있게 되는 거는 청년들한테 혜택이고 이게 또 일자리 가짐으로 해서 우리 부가가치 경제 성장에 얼마나 큰 도움 되겠습니까? 네, 이런 그 것들이 좀 우리가 좀 같이 함께 논의해가면서 좀 건설적인 이런 토론회가 되기를 저는 매우 좀 희망을 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아까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고용의 한 80% 이상, 뭐 80이 됐던 88이 됐던 차지하는 이제 중소기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원금의 실효성의 문제 지금 정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약간 그 의구심을 얘기해 주셨지만 어찌됐건 간에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에서 더 많은 그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느냐, 특히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해법을 예를 들어서 노동계에서는 이제 어떤 혹은 청년 입장에서는 어떤 해법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지 또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그 지원제도 관련한 건가요? 아니요. 전반적으로 일자리, 청년 일자리 창출. 결국 이제 임금피크제가 타당성이 없다면. 제가 뭐 애초에 말씀드렸던 뭐 임금피크제는 뭐 엿먹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뭐 정확한 민주노총 또는 노동계의 입장은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뭐 이거는 고용노동부조차도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라고 뭐 명확히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늘리는 지금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 연간 노동시간이 2,200시간에 육박을 하고요.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만 멕시코 다음으로 깁니다. OECD 국가에서. OECD 평균 약 1,600대, 1,700대 시간대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뭐 여러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주 40시간제가 지금 기본 소정 근로 시간이고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 52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휴일 근무에 대해서 연장 근로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8시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상 불법이죠.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현재 68시간으로 운영되는 이 장시간 노동을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단축을 했을 경우에 약 6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는 이제 연구고요. 이것을 유럽연합 EU 기준으로 주 48시간 기준으로 했을 경우는 1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물론 이제 연구기관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전 사업장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을 때 13만 개, 예를 들면 이 현실성도 없는 통계지만 와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확실한 저는 이 일자리 창출은 노동시간 단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이 참 앞뒤가 안 맞는 임금 피크제를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재계나 대기업들에게 불법적 장시간 근로를 해서 그걸 통해서 이 엄청난 이익을 누리는 이런 구조를 깨고 일자리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의 정책을 오히려 요구하고 강제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잠깐 그 내용을 좀 정정을 한다면 오히려 정부 법안에는 뭐 물론 노동계에서 다 그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9월달 그 근로기준법에서 그 노동시간 단축안이 지금 제기돼 있고 물론 이제 탄력 근로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경영계는 그래서 반발을 하는 걸로 오히려 저는 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정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네, 네. 그건 정확히 다르게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임금 피크제뿐만 아니고 노동시장 구조 개혁 문제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확산되는데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이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건 결국 이제 연장 근로시간을 좀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연장 근로를 줄여서 일자리가 바로 창출된다 계산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근로시간을 줄이고 나면은 기업은 생산량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근로자를 바로 늘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추가 고용하는 데 따른 기업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자, 당장 기계 설비부터 해서 장비 가동률이 떨어지죠. 그럼 장비 시설에 더 해야 되고 또 기업 근로자들에게 지금 들어가는 간접 비용이 그냥 4대 보험료하고 등등 퇴직금 등등만 해도 이미 간접 비용이 20%를 넘어가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어려움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 사업장하고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조원들의 격차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중소기업으로 거의 전부 다 합니다. 대기업 하나 없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근로자들이 임금 소득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여가 선용을 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임금이 낮아지는 문제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간에도 격차 생기고 있다는 이게 점을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예. 의원님. 저는 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계 입장을 다소 이해는 하지만 우리 진짜 우리 남 실장님 말에 많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가 이미 2014년 대표 발의해 놨습니다. 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다시 말해서 아까 근로자 일이나 68시간까지 허용하는 것을 52시간까지만 허용을 하자. 이게 이제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그랬을 경우에 저는 대기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52시간하고 줄어든 시간을 채용, 청년 채용. 지금 청년 채용 뭐 학계 발표에 의하면 이렇게만 단축돼도 20만 개. 우리 신규 채용 20만 개. 특히 또 연차 휴가를 100%만 사용해줘도 또 한 25만 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고용 채용 여력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제 다소 이제 경영계 입장을 보면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이 중소기업에서 52시간만이 아니라 노사 자율로 8시간만 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0시간까지만 허용을 하자. 그 이유는 기업도 기업이지만은 우리 근로자들이 그 정도는 해야 소득을 받아가는 그런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요 문제는 대기업은 획기적으로 낮춰서 청년 고용 창출하고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그런 근로자들의 고충도 감안해서 이번에 이거 우리 새누리당에서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52시간 법제를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을 지금 우리 당론으로 발의할 겁니다. 제가 곧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공감을 하고요. 이 모든 정책 지금 노동개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이제 그 고용 관련된 지원 제도 등등을 할 때에도 반드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차별적인 그런 제도를 가져가야 되겠다. 또 지역의 수도권을 비롯한 수도권과 이 지방에 있는 거와의 그 지원 제도에 격차를 좀 주고 해야지만 실효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또 대기업 또 수도권의 임금 기업의 그 여력이 있는 쪽에서 그게 독식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반영을 해서 가져가야지만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한 의장님. 네. 그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동자들이 그 상대적으로 일을 적게 하고 돈을 적게 가는 거에 대해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토론이 임금 피크제잖아요. 그럼 이 노동시간 똑같이 하고 돈을 적게 가져고 하는 건 반발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임금을 같이 그냥 연공급으로 해서 임금의 구조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 있는 데 있어서 이게 일정 부분을 양보를 하는 거죠. 양보를 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지금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니까 사회적 문제, 사회 전체를 볼 때에 기득권에 있는 그 기존의 근로자들이 일부 양보를 해서 지금 청년들이 그러한 참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고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진입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회적으로 같이 풀고 기업도 임금 피크제 하면 일정 부분 부담을 안지 않습니까? 기업도 안고 우리 기득권에 있는 근로자들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해서 사회 전체적인 그런 그러니까 성장 가져가자는 양보를 거죠. 노동시간 단축을 양보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은 임금은 당연히 안 나가야 돼.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회사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문제가 아니라 네네. 당연히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사실 아까 남 시장 말씀하신 대로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해서 사회 안정망적인 측면에서 좀 강화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책이 마련돼야 되죠.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 혹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 저부터 할까요? 아, 네. 예, 저는 이 대구 경북 노동청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구석구석 기업도 가보고 우리 근로자들도 만나고 우리 노조도 만나고 이렇게 제가 노동행정을 25년 함께 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3만 불 못 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10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만큼은 우리 광복 70년의 의미도 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걸 4대 개혁을 얘기했습니까? 그중에 또 노동개혁은 첫째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대한민국은 인재만이 우리 경제를 키웠습니다. 부존 자원도 없이. 그러면 이 인재를 제대로 된 노동시장을 만들자. 이런 측면에서 시작했고 우리가 분명히 노동자만 희생하라는 노동개혁도 아닙니다. 경영계도 함께 희생하자는 취지가 있는 거고요. 반드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앞으로 영원히 우리는 3만 불, 4만 불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고 우리 노화 사회 경제 주체들도 함께 협력해서 금년 말까지 우리 19대 마지막 국회입니다. 여기에서 노동개혁 입법이 완수되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 실장님. 짧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의 한 사람들인데요, 노동자도. 뭐 노동자들 뭐 월급을 깎자고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뭐 더불어서 임금 피크제뿐만 아니라 뭐 쉬운 해고 제도라든지 비정규직 학대 정책들이 계속 연이어 쏟아지는데 이게 뭐 상생의 방안이라면 또 대화와 토론을 한다고 하면서 9월 10일까지 마무리돼야 된다. 이런 방식은 대단히 강압적이라고 보고 실제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에 의하면 대기업의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 사내 유보금을 가장 먼저 이것을 일자리에 써라. 두 번째,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소득들이 노동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피크제나 이게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느냐? 55%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정책, 노동시간 피크제, 임금 피크가 아니라 노동시간 피크제를 좀 해서 좀 이 대기업들이 먼저 좀 재원을 내놓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좀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상훈 부장님. 예, 지금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 뭐 22% 정도로 육박하는 정도로 거의 뭐 참 무서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청년의 그 일자리는 미래 우리 사회에서 산업 인력으로 계속 육성되어 가야 될 그러한 시계적으로 연결돼야 될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시장 개혁 문제, 임금 피크제를 포함해서 뭐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노동 유연성 문제, 특히 임금 체계 개편 문제 등과 같이 어우러져서 노사가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전체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로 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사회가 컨센서스를 형성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한혜선. 저는 오늘 논의를 보면서 느꼈는 게 솔직히 청년을 위한 건지 아니면 실업률 낮추는 게 목표인 건지 이게 저는 약간 의문이 들었거든요. 진짜 청년을 위한 거라면 아까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시키겠다. 해고를 자유롭게 하겠다. 해고 자유롭게 하는데 제가 뭐 그 직장을 원할까? 그리고 앞으로 어른들, 지금 저희 부모님 나이 또래시던데 부모님이 임금 깎인다. 나이 먹을수록 나중에 깎인다. 그랬을 때 내가 그걸 보고 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직장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정녕 나를 위한 건지 아까 미래 세대라고 미래 동력이라고 하셨는데 미래 동력으로서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지금 청년층 그 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청년들이 제 주변에도 그렇고 대부분이 졸업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직장을 위한 그 노력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경기 침체가 있으니까 이제 다시 그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과연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청년들이 고용안정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고용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자발적인 그런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네,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연내 노사정 대타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각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600만 명 시대, 120만 명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시대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사정 모두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TBC 시사 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